안녕하세요. 규저 리서치 책 UX를 위한 사용자 조사의 모든 것 새 26장 시나리오와 스토리보드 쪽 발표를 이제 맡게 된 정우철입니다. 우선 앞서 발표해 주신 분들께서 많이 책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주셨는데, 저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 책은 스테파니 마시라는 분이 지으셨고, 어떤 분인지 책의 설명을 한번 읽어보니까 스프링거 네이처에서 UX 리서처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전 이제 영국 정부 디지털 서비스국에서 유저 리서치와 분석을 총괄을 맡으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앞에 책의 내용들도 그렇고 발표해 주신 내용들도 그렇고 보면서 이 내공이 진짜 깊다 이런 생각을 하고 봤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서혜리님께서 옮겨주셨고, 저는 26장 발표를 맡게 된 정철인데, 법률 문제에 처하거나 했을 때 변호사라든지 법률 정보 같은 거를 찾아볼 수 있는 로톡의 PO 역할을 지금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 내용에 가져온 여러 이제 사례들이나 자료 같은 것들은 제가 준비한 거라기보다는 사실 2018년도에 국가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 사업 같은 거가 있었는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때 이제 UI UX 디자인 방법론 과정이 있었었어요. 그 과정을 이끌어 주셨던 라이트 브레인의 김준미 UX러 분께서 당시에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던 자료 같은 것들을 제가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설명드릴 자료들이 대부분 김준미 UX러 분께서 준비해 주시고 그분께 배운 내용들을 일부 발췌해서 가져온 거라는 걸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책에서 시나리오와 스토리보드 26장, 이게 스테파니 마시 분께서 이 앞에 너무 많은 내용을 정성껏 잘 준비해 주시다 보니까 26장 부분은 좀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분량이.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더 사례들을 많이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면, 시나리오와 스토리보드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일하면서 일상에서 많이 이제 항상 하는 거라서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이제 깊게 들어가 보면 책에서는 일단은 흔히 페르소나와 같이 사용되며, 그리고 사용자를 디자인 프로세스와 개발 프로세스의 중심에 두는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고요. 페르소나 같은 경우는 앞에서 찬우님께서 이미 잘 설명해 주셨는데, 시나리오는 특정 사용자 그룹이 어떤 코호트들이 여러분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왜 사용하는지에 대한 스토리와 맥락을 설명하는 가상의 이야기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었고, 그리고 스토리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가 사용되는 일련의 사건을 시각화하는 거다 해서 우리가 많이 이제 그려보고 하는 것들을 실무에서도 하잖아요. 그걸 조금 더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걸로 넘어가기 전에, 시나리오와 스토리보드는 흔히 페르소나와 같이 사용되며 사용자를 디자인 프로세스와 개발 프로세스의 중심에 둔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 사용자를 중심에 둔다, 되게 인상 깊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또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용자 스토리맵 만들기라는 책이 또 좋은 게 있어서 추천드리고 싶어서 제프 패튼이 지었고 백미진님과 허진영님이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 특히 백미진님 같은 경우는 카카오에서 이제 벨라라는 이름으로 에자일 코치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신 분이기도 하고, 또 그것들이 실제로 카카오에서도 저도 이제 배워서 많이 쓰고 있는 방법론이긴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작법으로 이제 바로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용자를 끌어들이는 UX UI의 비밀, 사용자를 둘러싼 컨텍스트 파악하기, 이거 발표를 했었었는데, 공교롭게도 거기서도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실제 사용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발견하는 데 집중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또 사실은 방금 전 찬우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보다는 사용자를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마찬가지로 시나리오를 제작할 때도 사용자가 누구일지, 또 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지,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이 세 가지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생각해 보라고 얘기해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책에 이게 내용이 이렇게 한 페이지에 이렇게 좀 정리해서 나왔는데, 너무 간단해가지고 이 텍스트만 봐가지고는 사용자가 이게 잘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준미님께서 이렇게 자료를 제공해 주셨던, 예전에 제가 배웠던 내용을 좀 이렇게 캡처해서 가져와 봤는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이제 환경으로 이렇게 들어가 본다고 생각을 하고, 좀 비슷한가요? 일하고 있는 환경이랑? 저는 엄청 비슷한데,
이제 누군가가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이제 어, 이번 내년도 상반기에 이런 뭔가 세상이 놀랄 만한 멀티플 뉴스 앱을 만들어 가지고 기존의 우리 제품과 시너지를 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누가 또 얘기를 하죠. 이제 우리들은 이제 회사에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거니까 자신의 전문성과 직관에 의거해서 그래, 내가 데스크 리서치를 좀 해보니까 이제 플립보드라는 서비스랑 펄스라는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장점들을 우리가 가져와 보자. 그래서 거기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하면 대박 날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디자이너분이 딱 이렇게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이렇게 이 정도 디자인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프로토타이핑 해보면 이 정도면 너무 쉽고 간편하니까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 옆에서 이제 개발자분께서 개발은 걱정 마. 나만 믿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정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어. 3개월 안에 우리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네, 사용자를 생각한다는 거, 그리고 그 유저 리서치, 사용자 조사론, 뭐 이렇게 사용자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는 거의 맥락으로 바꿔서 좀 이렇게 보면요. 누군가가 이제 말했어요. 세상에 놀랄 만한 멀티플 뉴스앱을 만들자. 이랬을 때 나와야 되는 반응 혹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접근법은 그랬을 때 사용자들이 모바일 뉴스에 기대하는 거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라. 또 다른 분은 그래? 그러면 내가 사용자 리서치를 좀 해가지고 어떤 니즈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사용자에게.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의 주 타겟은 지하철 통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해보는 거 어떨까? 그래서 특정 구체적인 이제 코호트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을 좀 취하는 게 물론 이제 앞에 방법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을 취하는 게 UX적인 접근 방법일 수도 있고 유저 리서치에 의거한 사용자 기반, 사용자를 중심에 둔 접근 개발 방법론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런 후자의 방식으로 한번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맘 편한 세상에서 여성의 경력 단절과 또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육아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회사고 그런 서비스를 위해서 아이를 돌봐줄 시터분들을 구하는 맘시터라는 앱에서 이제 채용 확정 기능을 구체화하고자 유저 리서치를 했던 내용도 일부 발췌를 해와 봤는데요. 시작을 하는 거죠.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그럼 이제 사용자는 누구일까? 물론 이제 맘시터라는 앱을 쓰는 사용자들이 되게 많으셨는데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용자를 타겟해가지고 리서치를 들어가야 될까? 그리고 그 사용자들의 현재 여정은 어떤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여정에서 어떤 문제들을 겪고 있지?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그 문제들을 그분들이 해결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원하는 것들이 뭐 있을까? 뭐 물론 이제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사실은 사용자도 모르는 걸 우리가 제시해야 되는 면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그것도 그건데 유저 리서치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여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 뭐고 사용자의 페인 포인트는 뭐며 그 사용자분들께서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보는 거를 좀 이렇게 접근을 해봤고요.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제 일단은 그 온라인 서베이를 통해 가지고 부모 68명 그리고 시터 114명에게 타겟한 그룹에게 설문을 해가지고 아까 찬우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런 뭐 인구 통계학적 특성 같은 것들도 좀 확인을 해봤고 그리고 지출 예산이나 또 월 소득 같은 돌봄을 통해서 얻는 소득 같은 것들 이런 건 어떤지를 좀 봐봤었고 그리고 또 이제 사용자 여정은 어떤지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했던 온라인 서베이에서 또 그 인덱스 인터뷰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터 8분 그리고 부모 4분 그리고 내부 실무자 3명 이렇게 해가지고 여정이 어떤지 인터뷰를 좀 거쳤어요. 그 여정을 좀 이렇게 특정을 했고 그 여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시터 같은 경우는 뭐 계약서 없이 근무를 한다든지 또 부모가 계산해주는 돌봄 활동비를 일방적으로 받고 있고 서로 어떤 계산 기준에 의한 거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못 나누고 있고 뭐 이런 문제들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부모도 어떤 문제들을 겪고 있었는데 그것들에 시터와 부모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는지도 좀 이렇게 정성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도출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용자들이 이제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는데 문제들을 당장 해결해 주는 거라기보다는 그 문제들에 놓여 있는 근본적인 어떤 니즈가 무엇일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지난 발표에서 5Y 기법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진짜로 그 내면에서 원하는 니즈가 무엇일지 부모와 시터 각각의 입장에서 좀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봤고 그거를 통해서 니즈에서 컨셉을 도출을 해가지고 부모에게는 특정 컨셉, 또 시터에게는 어떤 컨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온라인 수업회를 다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각각의 추출한 컨셉을 통해서 각각의 컨셉들이 다 중요한데 실제로 시장에 존재하는 페인 포인트고 그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라고 강도를 느끼는지 이거를 부모와 시터분에게 각각 또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몇 가지 크리티컬하거나 진짜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수면 위로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부모분들 같은 경우는 결제수단 기존에 현금으로만 지급을 했었는데 결제 수단에 대한 니즈가 너무 강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는 돌봄 활동비 산정하는 기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어떡하지? 업계 기준은 뭐지? 내가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를 해도 되나? 뭐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셨고 시터분들 같은 경우는 계약 조건을 좀 명확하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니즈가 확실하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1점부터 5점까지 1%씩 척도로 느끼는 강도를 받아봤더니 각각이 뭐 5점을 한 게 52명 가장 많은 뭐 이렇게 해서 이게 확실히 중요도를 좀 이제 우선순위를 나눠서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문제 정의를 해가지고 어떤 컨셉을 도출해서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결하는 거를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접근을 해서 이제 조사를 했고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서 기존의 경험을 어느 정도 리서치를 해봤으니까 거기에다가 어떤 가치를 더할 수 있지? 이제 비로소 우리가 전문가들이 모였으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경험을 녹여가지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그걸 통해서 어떤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봤었던 것 같고요. 다시 돌아와서 시나리오 제작법에서 책에서 말하는 사용자가 누구인가?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책 내용만 봐가지고는 너무 간단하게만 표현되어 있고 이제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서 다른 것들을 좀 더 가져와 봤는데 책에서 이제 페르소나 고려사항으로 목표, 프로세스, 뭐 인풋, 아웃풋, 경험, 제약사항, 물리적 환경, 사용적인 툴, 관계 이것들을 고려하라고만 말씀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사례나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지치셨는지 네,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이 책을 쓰신 스테파니 마시님께서 지칠 법도 해요. 이 책이 지금 우리가 벌써 360페이지까지 왔잖아요. 네. 우리도 지치는데 읽는 사람도 쓰시는 분은 어떻겠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앞서 말했던 또 김준민님께서 이렇게 다른 강의에서 보여주셨던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 방금 이 텍스트로만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거랑 조금 그때 제가 강의를 느꼈을 때 이런 내용을 보여주셨었는데 되게 입체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UX를 진성으로 약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지, 늦은 출근길, 그리고 그 사람이 놓여 있는 거는 어떤 상황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상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조금 더 이 UX에 대한 내용들이 풍부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고, 보면은 제약사항 같은 것도 우리가 이렇게 텍스트로만 보면은 물리적 환경, 제약사항, 사용자가 겪을 제약사항이 있을까? 이랬을 때 막상 이렇게 떠오르지 않는데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연상하고 상상해 보면 실제 우리가 이제 지하철 출근길에 뭐 물론 출근길에 책도 읽고 영단어도 암기하고 막 이렇게 출근길부터 열심히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출근할 때 조금 멍을 때리거든요. 예. 회사 가서 이미 두뇌를 막 이렇게 막 써야 되고 쥐어짜야 되는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굳이 출근길에도 막 물론 저도 여유 있을 때 책도 보고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핸드폰 켜서 주식 앱 켜서 본다든지 뭐 이렇게 좀 멍 때리면서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는 걸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제약사항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손으로 안 하고 한 손으로 한다든지 귀찮잖아요. 두 손으로 막 만지기. 그래서 우리 보통 이게 지하철에 철봉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한 손으로 이렇게 지쳐가지고 좀 보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아까 찬우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상황, 컨텍스트, 그래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서 어떤 유저가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있고 어떤 니즈 상황 속에서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페르소나를 작성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씀해 주셨던 네 가지 내용들 중에
가장 또 인상 깊었던 거는 가장 밑에 보시면 경험의 특성은 동기, 니즈, 태도, 이용 행태로 나뉘어서 분석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찬우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배웠던 내용에서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용자의 니즈다 이렇게 좀 알려주시기는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니즈에 대해서는 이따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려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페르소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상하면서 풍부하게 작성해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가져와 봤고 이 예시로는 준미님께서 UX분께서 준비를 해주신 건데 라이트 브레인 당시에 다니셨던 보시면 컨텍스트와 동기, 니즈, 태도, 행동 하에서 어떤 제품의 어떤 포인트를 가진 컨셉 제품이 나오는지 를 이렇게 시나리오를 작성해봐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셨고 기재도 마찬가지로 동기, 니즈, 태도, 행동 컨텍스트에서 특정한 우리가 리서치에서 조금 캐치했던 어떤 니즈나 태도 같은 거 우리가 좀 주의력을 가지고 관찰을 해보면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녹여내가지고 이런 것들을 구성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 네 가지 중에서도 니즈가 중요하다, 포인트가 있다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 동기나 태도, 행동 같은 거는 우리가 쉽게 일상생활에서 뭐 이렇게 배달 음식 같은 거 배고플 때 동기가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니즈, 난 빨리 뭔가 음식을 받았으면 좋겠어? 아니면 이제 슬슬 배고프니까 음식을 시켰으면 좋겠어? 아니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고 나는 뭐 배달비 정도는 지금 배달 음식 쓰는 거, 배달 앱 쓰는 거, 배달비 정도 충분히 감수할 수 있어? 그리고 뭐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배달을 시키는 행동까지 이런 것들을 연상해 볼 수 있는데 니즈만 또 가지고 들어와서 한 번 더 조금 딥하게 들어가 보면 니즈가 5가지가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5가지 그 UX 하이어라키에 대한 거는 스테판 앤더슨이라는 그 또 다른 해외에 계신 분께서 정리를 했던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의미성, 감성, 사용성, 신뢰성, 유효성 이 5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일상생활에서 사용성, 신뢰성, 유용성 이 3가지만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되게 좋은 앱이고 서비스이고 자주 이용하게 되는 거일 텐데 감성과 의미성까지 갔을 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서비스가 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감성과 의미성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 다른 앱으로 좀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 보시면은 각 서비스가 어떤 니즈를 충족하는지 생각해 보기로 해서 제가 배민이랑 쿠팡이츠를 가지고 와봤어요. 그런데 배민은 저 5가지 니즈의 계층 구조로 놓고 생각해 봤을 때 확실히 감성, 흥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동기를 자극하는 힘에 진짜 강한 어떤 엣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쿠팡이츠 같은 경우는 감성적인 부분을 도드라지게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유용성 측면에서 예를 들면은 사실은 지금 배민 같은 경우는 배민 원이 있지만 과거에는 없었잖아요. 그 시점에 15분 만에 도착한다든지 음식을 주문하면 그 15분 만에 도착하는 업체들이 내 주변에 치타 배달이라고 해서 치타 배달 업체가 몇 개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뭔가 제시하면서 극단적인 유용성을 통해서 그게 이제 어떤 의미성을 가진 거죠. 공유할 만한 경험을 갖게 되었던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이런 동기, 니즈, 태도, 행동을 이제 시나리오나 페르소나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 볼 때 니즈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특정 장소, 시간, 상황, 그리고 동기, 니즈, 태도 이렇게 표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이렇게 끄적끄적거리면서 좀 써보시면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예시로 들었던 맘시터에서 채용 확정 기능을 할 때도 유저 리서치 사용자 조사를 하고 또 인터뷰를 진행해 보면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동기가 있고 어떤 니즈가 있으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거죠. 부모와 시터가 만났어요. 그 아이 돌봄을 맡기려고. 그러면 그 장소는 특정 카페나 이런 곳으로 좀 한정이 되고요. 왜냐하면 대화를 좀 나눠야 되다 보니까 부모가 아무한테나 아이를 맡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대화를 나눠봐야 돼서 장소나 시간 상황이 특정이 좀 되고 그때 부모가 가지는 동기, 니즈, 태도 또 시터가 가지는 동기, 니즈,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어서 이런 걸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것들을 정리를 한 다음에는 스토리보드를 이제 작성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될 텐데, 저것들에 의해서 어떤 가치를 제공할지를 좀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걸 실제로 화면에 그려봐야 스케치를 해봐야 되는데, 그 화면이라는 건 그냥 A4 용지도 좋고요. 트리거, 인터랙션, 아이디어, 또 어떤 결과, 그래서 사용자가 얻는 결과 및 제공되는 가치가 분명하게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 어떤 트리거나 동기에 의해서 시작되는지가 분명하게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포인트인 것 같고요. 어떤 인터랙션을 거치게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우리가 아이디어를 녹여낼 건지를 정리하는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저렇게 우리가 A4용지나 그런 책에서도 이제 네모난 사각형 안에 이렇게 그려보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고, 어떤 동기나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가치를 제공할 건지를 정리를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시나리오와 스토리보드를 제작하는 법이라고 해서 어떤 것들을 고려하라라는 거에 대한 얘기만 좀 책에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거를 좀 실제로 한번 해보실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가져와 봤고요. 음.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도 라이트 브레인의 김준미 UXR 분께서 이런 것도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사용자의 경험을 시간 흐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명시할 것, 그리고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제공하자 하는 것들을 이제 보는 이들에게 전달할 것, 전체적인 경험을 나타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디테일한 표현은 좀 생략하고 그냥 러프하게 좀 그려봐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특정한 기능이나 UI를 먼저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떤 경험을 제공할지로부터 디자인이 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가 제가 발표를 준비해온 내용이고요. 이 정도 이제 참고를 하면 제가 방금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참고해 보면, 우리도 어떤 이런 회사에서의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사용자 리서치나 그거를 러프하게 시나리오와 스토리 모드 그리고 페르소나까지 정해나가면서 일을 해나갈 수 있을지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걸 통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스터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방법으로 또 제가 로통뉴스 제품을 어떻게 했는지도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